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4주차까지 해서 앞서 저희 이제 교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임용에는 어떻게 정서행동장애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제시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이제 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일반교사가 우리 반에 이제 또래와 다르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혹시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서행동 학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나 강도, 그리고 높은 심각성, 그리고 기억이 들어가고요. 또 교육적 성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 교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진단을 받진 않아도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중재중화는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법적인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라는 것은 이제 이 정서행동 표현 방법이 이제 또래 집단의 기준에 비해서 어때요? 강도나 빈도,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상황 접합성 등의 이제 그런 측면에서 편향된 특성을 보이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제 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이나 규칙을 지키는 게 어렵고 또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특징이 계속됨으로써 이제 아동의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적응 능력에 곤란을 초래한 상태가 바로 정서행동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기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뭐겠어요? 지속성, 복합성, 상황 적합성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개념을 볼 때에 이제 어떠한 정의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아동에게 받는 이 스트레스의 양이나 이 곤란한 심리적 상황을 다루는 그런 아동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아동의 정서 생활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아동이다. 이 아동이 문제 아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아동의 행동이 일반 아동보다 얼마나 더 빈도와 강도에서 행동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 아동이 나타나는 이 일탈 행동 자체가 일반 아동이 하는 행동이랑 만약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일탈 행동으로 볼 것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그 행동이, 이 장소에서 또 아동이 속해져 있는 시간에 부적절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행동을 수업 시간에 아동이 계속해서 모두가 앉아있는데 일어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몇 번, 40분 수업 시간에 20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 장소나 시간에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지 그 행동을 아동에게 이거는 이 아동의 일탈 행동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자주 보여요. 조금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자주 그런 행동을 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의 포용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얘가 1학년이니까 수업 시간 두세 번 일어나는 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고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은 문제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교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포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네 가지 요소 뭘까요? 문제 행동의 빈도, 그리고 심각성, 그리고 지속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복합성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아동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의 빈도 어때요? 몇 번 발생하는가? 어떤 누적 효과를 이 행동에 대한 누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신체 공격과 같은 이런 심한 행동이 심리적으로나 또는 신체적 위협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때요? 교사는 쉽게 참을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래 아동에게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이런 외현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공격성이나 심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동이 되게 위축되는 행동은 어때요? 교사가 이 행동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단지 쉽게 참았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가요? 우리가 그 지속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행동이 되게 빠르게 끝나는 행동은 우리가 교사가 가르치면서 이걸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돼라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는 행동, 울고 잠깐 끝나요. 그만해요. 끝나는 애들. 1시간을 울고 있어. 그럼 어때요? 이제는 좋게 얘기하는 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보다는 그 행동에서 내가 인내심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평정심을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반 아동들도 이런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하는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지, 자주 나타나는지, 위험한지에 따라서 이 아동이 일반 아동인지 정서행동 장애 아동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행동 양상 측면도 어때요?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상황에 맞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서행동장애 학생 정우에 대한 행동 특성인데요. 이제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 교사의 지시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뭐 거친 말을 쓴다든지 저항을 하고 또 교실을 돌아다닌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를 이분하는 교육적 분류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정답은 외현화겠죠? 외현화겠죠? 이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정신의학적인 분류, 그리고 행동 차원의 분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의학적인 분류는 이제 우리가 실험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질환을 분류하는 우리 DSM-5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APA에서도 정신장애 분류에서 해서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DSM-5죠. 여기서는 지금 정신질환을 몇 개로 나누고 있죠? 22개의 주요한 범주로 나눠서 그 하위 범주에 우리가 몇 개? 300개 이상의 질환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정신의학적인 분류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분류는 우리가 행동 차원에서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행동 차원에서의 분류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행동들끼리의 집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행동 평정 척도에 의해서 이제 행동적인 차원의 분류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제 외연화 행동 범주와 내재적인 행동 범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외연화 행동 범주 안에 공격성, 타인에 대한 반항, 충동성, 불복종성 행동 등이 포함이 되고, 또 내재화 행동 문제 범주 안에 불안이나 사회적인 위축, 우울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연화 행동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사물이나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또 어때요? 과도하게 언쟁을 한다. 또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복종을 강조한다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의 양상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타인이나 또 교사가 만족할 만한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바로 외연화 행동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외연화인데,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반대적인 내재화적인 행동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이 내재화적인 행동 문제에서는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보이고요.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울거나 비전형적인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면 공포라든지 불안으로 인한 두통이나 신체적인 배가 아프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살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래 활동도 기피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의 수준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나타내지는 내재화적인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또는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리고 높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에게 받은 학대가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생각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연화 장애와 달리 어때요? 너무 관계 형성이 유지되기에는 너무 위축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나 상호작용 간에도 이제 결여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바로 뇌재와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외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항상 외연화와 뇌재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제 이 영수의 행동 특성을 기술한 거예요. 어때, 영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괴롭히는 행동도 있었지만, 때리는 행동이 줄었지만, 방해하는 행동이 여전하다고, 심하다고 했어요. 이런 특성이 기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질일까요? 우리가 이 기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 가지 기질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이죠. 우리가 이 기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한 번 더 정의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기질이라는 게, 우리가 생후 초기나 이제 유아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기반의 행동, 성향을 지금 기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부모와의 이런 면접을 통해서 아동이 할 수 있는 활동성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지킬 수 있는 규칙, 그리고 아동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성, 그리고 행동이나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 강도, 그리고 아동의 기분, 주의 산만, 인내, 또는 어때요?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이나 민감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동이 어떤 기질이다, 순한 기질이다, 까다로운 기질이다, 느린 기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동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약 40%는 순한 기질, 느린 기질은 몇 프로인가요? 15%? 10%는 까다로운 기질. 그럼 지금까지 몇 프로죠? 65%죠. 그럼 나머지 35%는 어디 갔나요? 어디 갔을까요? 항상 예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한 기질이나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에 어떤 기질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이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질론이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때요? 이 순한 기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분을 보이고, 또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밥을 먹는 섭식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쉽게 적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동을 우리가 순한 유아다, 순한 기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느린 기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동 수준이 좀 낮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천천히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적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바로 느린 기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기질,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영수처럼 부정적인 기분을 보이기도 하고 수면 시간도 불규칙하고 밥을 먹는 것도 불규칙하고 또 새로운 자극이 되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유아다. 그러면 이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까다로운 기질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 일반 아동 중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동이 정서행동 장애다, 아니 이 아동은 일반 아동이다 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재 방법, 아동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아동에게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강화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표적 행동, 작동 행동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동들이 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고 일반 아동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1차 시를 마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 지금 배웠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